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 부담 제도가 있습니다. 이 재건축 부담 제도를 노무현 정부 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계속 시행을 했는데 규제를 계속 하고 있어서 이런 어떤 규제책을 풀지 않으면 주택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관된 산업들도 활성화되지 못해서 결국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2014년 특히 말에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 자문교수로서 계속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건 너무 필요하다고 이제 느끼고 있었고, 저 또한 이건 계속 국회에 이러한 법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3법 중에서 2014년 말 통과된 부동산 3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제도입니다. 이것을 좀 이제 유예하는 걸로 이건 이제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을 수립해서 관리처분 인가 접수를 관할 행정관청에 접수를 하면 이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걸로 유예해주는 그런 법 개정이 2014년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2017년 이제 말 이후에 이제 이게 부활된 거 아니겠습니까, 적용이? 그랬을 때 실제로 문제점이 뭐냐, 이 부분을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이게 부활이 됐기 때문에 유예 이제 유예가 기간이 끝났죠.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제가 국회에서 좀 발표해달라고 해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택 정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각각의 정책들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제 주택 관련된 연구, 박사 과정을 또 공부한다든가 계속 앞으로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에 대한 영역,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 그리고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서론과 이 재건축 부담금 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그리고 이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그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 그리고 이제 결론, 이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연구 논문이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한국토지공법 학회에 제가 보고를 해서 아마 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고 표현도 하는데 법률적 용어는 이제 재건축 부담금 제도입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 제도이고 요 용어 자체가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근거 법률이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죠. 이러한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게 된 정부의 정책 어떤 배경 내지는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하여튼 우리가 산업화에 따라서 결과로서 도시화가 이루어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그 인프라,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공원, 이제 당연히 그것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택이잖아요. 시민들의 삶의 안식처인 주택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1987년 12월에 이제 주택건설 촉진법, 약칭 주축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이 주축법의 중에서 이제 재건축, 종전에 이제 이게 주택 공급이 부족했을 때 양쪽 그냥 유저로 막 개발해서 그냥 연립주택 다 하고 많이 지었잖아요. 아니면 아파트, 시민 아파트 이런 것도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소위 말해서
이 도시와의 산업화의 부의 효과, 그러니까 부의 효과라는 것은 뭐예요? 안 좋은 마이너스 경제 효과죠. 소위 부의 유산. 이게 바로 이제 노후 불량 주거지들이 양산이 된 거지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제 주택가구 촉진법, 즉 이제 지금 2003년 3월 1일부터 주택법으로 법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에 재건축 사업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역대 정부가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하고 또 완화하고 이런 정책이 이제 주택시장 부침에 따라서 계속 어떤 때는 경제가 어려우면 규제를 완화했다가 또 주택시장이 좀 오르면 강화하고 규제를 뭐 이런 정책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가 2002년 이제 12월에 현행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종전에 물론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건설교통부 그리고 뒤에 이제 국토해양부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이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기초 작업반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 작업에. 그래서 그거는 2001년부터 이제 국토연구원 그 천연수 배순석 뭐 이런 이상준 박사 이름 기억납니다만 우리 천연수 박사님은 뭐 저하고 같은 포럼 멤버이기도 하고 하여튼 요 같이 세 분의 박사들이 그 팀을 이뤄서 기본적인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그 기본적인 이 소위 법률 그러니까 도시재개발법 그리고 이 재건축을 관장하는 이제 주택거주 촉진법 거기에 재건축 이걸 통합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있고 물론 거기에는 이제 뭐 주택 재개발이 있고 도심 재개발이 있고 공장 재개발이 있고 이런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재건축의 경우는 이제 주택건 촉진법에 재건축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임시 한시법으로서 5년간 또 그런 또 법률이 있고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결국 이것은 이제 노후불량 주택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거나 결국은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것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각기 법령이 이게 다른 데로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일반 이 법률 소비자인 이 국민들이 이 사업을 하기에 매우 불편하고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계속 제가 뭐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을 나를 국토교통부나 이제 그때는 이제 건설교통부죠. 국토해양부 뭐 계속 방문하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뭐 법 제도 근거가 이게 너무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뭐 하여튼 특히 건설회사를 포함한 업체들의 어떤 이 전횡도 있고 뭐 특히 뭐 하여튼 사회적으로 이 철거 관련돼서 이 뭐 엄청난 사회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비리 문제뿐만 아니라 뭐 폭력 문제, 살인까지 심지어 이루어지는 이런 아주 1990년대, 80년대, 7, 8, 90년대 이 거의 30년 동안 엄청난 그런 어지럽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물론 이제 지난 2009년대에는 용산 참사까지도 결국 이루어지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법 제도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어떤 뭐 표준 정관이라든가 표준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도시정비 사업이 우리 국민들의 자산 속에서 자산도 거의 70%가 뭐 부동산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이거를 엉망진창으로 법 제도가 틀이 이렇게 돼서는 되겠냐 하고 이제 제가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집중적으로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국토해양부나 건설교통부 찾아다니면서 심지어 이제 법제처의 검사들과 심한 논쟁도 하고 법제처의 검사들이 예를 들면 재건축의 경우는 5분의 4 결의가 있어야
재건축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동별로도 5분의 4였어요. 그러면 단독 상가 이런 것은 아예 집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박기가 횡행이 되고 심지어 지금 변호사나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 사무장들 중요한 시형 아파트나 중앙 아파트 그 단독 상가 사가지고 알박기 해가지고 심지어 수십 배의 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경우도 생기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0대 때부터 제가 이 투신을 해서 이 주거운동, 시민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는 작업반에 제가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물론 정부에서도 이제 건설교통부에서도 이제 저를 꼭 같이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주무 과장님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이건기 전 서울시 부시장님 그때 주거정비과장 하실 때 같이 작업반 참여하고 거기는 이제 행정관청에서 볼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고 하셨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2002년 12월 국회에서 도시및 주거환경법을 그러니까 이 통합했어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모든 것을 한 이제 법전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재개발 사업이야 도시계획 사업이었지만 재건축은 비도시계획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난개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도시계획 사업 선계획 후 개발하는 모든 것을 도시계획 사업으로 통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이 도정법은 약칭 도정법, 도시정비법 2018년 2월 9일 날 이제 전부 개정되어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도정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아마 2002년도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출범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2002년도 그죠? 2002년도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좀 서울 강남 중심의 소위 말해서 어떤 증오적 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서울 강남 사람들하고는 커피도 마시지 말라 이런 말도 언뜻 나온 것 같은데 대통령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참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 존경하고 제가 주거 운동 시민단체 만들 때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유엔유협 전국 유급기업 노동자 협의 의장할 때 이제 그런 이제 공문 이렇게 하기도 맡아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주거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해서 하여튼 관심도 많이 가지셨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근데 서울 강남 주택 가격 상승 주범이 서울 강남 재건축으로 보고 계속 규제한 거예요. 근데 규제할 때마다 제가 이거는 집값 더 폭등합니다. 라는 인터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KBS, MBC 하여튼 YTN 할 거 없이 이 방송사 제가 토론도 하고 아마 인터뷰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하여튼 그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도정법이 제정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노무현 정부가 한 게 2003년도에 이제 2002년 12월 달에 재정 공포되고 경과 조치에 이제 6개월 후 시행하니까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또 해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조합이 지금도 하고 있죠. 또 다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되면 이제 사고 팔 수는 있죠. 근데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되니까 조합원이 핵심 권리가 뭐겠습니까? 분양 청구권 아니겠습니까?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현금 청산이 되죠. 누가 재건축 지역 아파트 사가지고 현금 청산 받으려고 그 아파트 사겠습니까? 손해 볼 수가 있는데 안 사죠. 그걸 생각하고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했는데 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벌써 2003년도면요, 18년 전 얘기입니다. 18년 전 얘기예요.
17년, 18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근데 엊그제 똑같은 얘기, 이 정부에서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어요, 제가. 뭐냐면, 아니, 기존의 고인중개사 사무실에, 부동산에, 아파트가 매매하기 위해서 뭐 몇십 채가 나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합원 주의 양도 금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팔 수가 없는 거죠. 한두 개, 그것도 A조항, 뭐, 예를 들면 뭐, 사망했거나, 그래서 뭐 이렇게 상속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혼에 따라서 이제 재산 처분을 했다든가, 또는 해외에 뭐, 이렇게 뭐, 근무 2년 이상 근무한다든가, 지방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A조항, A적 조항 이외에는 이게 명의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의 변경은 되지만 조합원 주의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금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집값이 폭등한다 이거는. 그렇게 했더니 역시 제 말이 딱 맞고요. 그랬더니 뭐 제가 이제 의내업 전국 외국기업 노동자협의 의장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김 의장이 그렇게 인터뷰하고 하니까 뭐 집값이 오른다고 청와대에서 저한테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노무현 정부에서 이렇게 이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강남 재건축으로 판단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따라서 2006년도에 그러니까 이미 2003년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그거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오르니까 급기야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해서 공포한 겁니다. 이거를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또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 비율이 또 생겼어요. 2003년도 말에 그 국회 앞에서 제가 100여 개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과 함께 그 텐트 치고 이 단식 제가 볼 때 일주일 넘게 했죠. 그 추위에 엄동설 안에 이 법 국회에서 이제 개주 중인 법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전 텐트촌 막 쳐놓고 이 조합원 주의 양도 금지 문제도 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소유权의무 비율 이런 문제 또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더 집값이 더 오른다. 왜냐하면 자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일 때야 이런 어떤 규제가 소위 말해서 약재 아닙니까? 안 좋은 재료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모든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건 불안정 경쟁 시장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급자 위주 시장이란 말이에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럴 때 어떤 이 공급자에게 부담을 지우면 이 공급자는 그 부담을 소비자한테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집값이 또 폭등한다. 제 말처럼 옛날에 아파트 가격이 한 1,000만 원 부동산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올랐다면 1억, 2억 올라버린 거예요. 10배. 그냥 1억, 2억 뭐 예를 들면 지금 5억짜리를 뭐 6억이나 7억 주면 뭐 팔까 말까 뭐 이런 식이에요. 한두 채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라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집값 오르겠거든. 그러니까 샀던 겁니다. 뭐 그런 식이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이제 공포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때요? 2008년도 우리가 1997년도 IMF 외환 위기가 있었죠. 그때 폭락했었죠. 폭락해서 다시 이제 회복이 98년, 99년 지나고 김대중 정부 때 근무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2000년 지나면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2001년, 2002년 지나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IMF 외환 위기를 탈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오르니까 이제 이런 형식이 됐다는 거지. 그러다가 2007년 12월 달에 어떻습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로 바뀌죠.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제 완전히 이제 국민들의 이제 신뢰를 잃은 거예요. 엄청나게 이런 정책이 실패해서 그런데 2008년도에 더군다나 외환위기가 아니고 금융위기가 왔죠. 그거는 이제 2007년도 말에 또 이 서프라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져서 이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 경기 침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고용 불안, 엄청난 대량 실업 이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때 이제 제가 부동산 3법 그때 이때 12월 31일까지
이 금융위기 때문에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에 한해서 이 재건축 부담금 제도, 다시 말해서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부활되지 않습니까? 2014년 말에 부활되니까 이거 안 된다. 그때도 어려웠거든요. 주택 부동산 시장이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박근혜 정부였지만.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만나고 뭐 심지어 국회 앞에서 시위까지 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중심이 돼서 이제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 재개발 조합 또는 뭐 일반 시민단체 이렇게 같이 시위를 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12월 말에 국회에서 또 재연장을 했습니다. 3년간. 그러니까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12월 31일까지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접수한 그런 사업단지는 그러니까 3년간 하여튼 그러니까 2013년 말이니까 15, 16, 17년 말까지니까 3년간 재연장을 했죠. 이런 이제 정책. 그리고 이제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일단 박근혜 정부가 또 불신 탄핵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2017년 5월 장미대선이라 이렇게 명명도 했습니다만 5월달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 됐죠. 그래서 또 역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랬듯이 똑같이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니까 주택 가격 상승 주요 요인을 강남 지역 재건축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 문재인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 발표했죠. 또 8.2 우리가 두 달도 안 되어서 8.2 부동산 대책도 발표하면서 또 주거복지 로드맵, 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이 재건축 부담금 제도라든가 특히 안전진단을 좀 강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양천구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재건축을 하는 것을 이제 거의 좀 많은 기간을 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안전진단 강화를 발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강남권은 재건축할 만한 데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차별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비강남연대라고 주민들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저를 학교 찾아오고 한 30여 개 단지 대표들이 저를 찾아오고 그랬습니다만, 이 비강남권 재건축 추진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이게 비강남연대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소원도 했습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 제도나 이제 안전진단 강화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정권 퇴진 운동, 낙선 운동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이론적 고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째, 재건축 부담금이란 뭐냐? 그 의의죠, 의. 이게 여러분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쓰시고 박사 논문을 쓰시거나 또 박사 이후에 연구할 때 이제 기본적인 그런 기승전결, 그러니까 서로죠, 서로. 두 번째가 이제 승이죠, 이론적 고찰. 자기가 연구를 하기 위한 그 연구 제목에 대한 관련된 이론을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 고찰. 그래서 여기는 의의가 뭐냐, 이 개념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뭐고, 관련된 법, 제도 이런 거 쭉 소개하고, 선행 연구들도 분석해서 이런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다는 이론적 고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재건축 그 부담금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재건축 부담금이란 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이제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담금 아니겠습니까? 재건축 부담금이니까. 그러니까 이 재건축은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현행 이제 대부분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특별 특례법이 있어요. 이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역시 애초에는 처음에는 이 포함이 안 됐다가 뒤에 이 부분이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그런 재건축 부담금 적용 대상이 들어갔어요. 하여튼 이렇게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주택 가격 안정, 그리고 이제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이제 제정된 걸 다시 이제 부활시켜서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금액을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초과이익이란 뭐냐 그러면 재건축 부담금은 어때요?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부과해서 징수하는 그런 부담금 초과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은 뭐냐? 그러면 초과이익이 뭐냐? 요게 중요하겠죠.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해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 가액의 증가분, 이걸 그렇죠. 이게 초과이익이겠죠. 초과이익.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해서 이익이 생긴 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럼 산출하냐 이 문제겠죠. 이런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 종료 시점에서 이제 부과 대상 주택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재건축 종료 시점, 종료 시점이라는 것은 준공 때를 기준으로 하는 준공. 그렇죠? 중국에서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 준공 시점에 이제 가격이 얼마냐? 거기에 마이너스 뭐예요? 개시 시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얼마짜리냐? 그러면 보세요. 준공할 때 가격 마이너스 처음 시작할 때 처음 가격, 그걸 빼면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게 차액이 주택가격 상승분으로 보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그러니까 왜요? 여기에 주택가격 총액에서 이 개시 시점 이제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과 또 빼줄 게 있겠죠. 왜냐하면 개시 시점에서 그 개시 시점 그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 이 주택가격 상승분 요거와 그다음에 공사비, 설계 감리비, 또 부대 비용, 그다음에 그 경비나 재생 공과금,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여금, 이런 여러 가지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빼야 되겠죠. 왜냐하면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뒤에 나옵니다만, 어떤 아파트가 내가 5억짜리를 샀어. 강남 지역이 주로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5억짜리였어. 추진위원회 이제 그 개시 시점이 언제냐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는 5억이었는데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이게 사업 시행 인가 받고 이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또 주택가격이 막 올랐죠. 준공했을 때 내가 30평이 애초에는 5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15억이 올랐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얼마예요? 차액이 10억이잖아요. 그죠? 15억 마이너스 5억. 처음 시작할 때 5억이었으니까. 5억 주고 샀으니까. 그럼 10억이 전부 다냐? 아니죠. 여기에는 이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게 정부의 고시한 그 정도. 그것을 상승분을 인정해 주겠다 이거지. 자, 이런 거 이제 빼고. 그 다음에 공사비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비, 감리비, 부대 비용 여러 가지, 재생 공과금. 그러니까 사업을 재건축 사업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이건 빼주겠다 이거지. 그렇죠? 이제 그런 개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 이런 것을 빼준 그러면 순수한 그러니까 초과이익 그걸 초과이익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납부 대상 사업 그리고 납부 의무자가 누구냐?
이것은 재건축 부담금 대상 사업은 도시정비법, 도시및주거정비법과 또 소규모주택정비법, 앞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례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주로 이제 도시정비법에서 하는 것이 보편적이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납부자는 누구냐? 납부 의무자. 1차적으로는 조합이 걷어서 내도록 돼 있어요. 1차는 조합이 우선 일괄적으로 돼야 돼. 그렇죠?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조합이 왜냐하면 이제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조세 편의주의지. 조세 징수 편의주의적이지. 행정 편의주의적이죠. 아니 개별적으로 부담을 그 징수 대상자가 개별적인 건데 조합으로 부과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그런 이제 비판도 있어요. 조세 편의주의적인 그 발상이다. 1차 조합에서 내고 2차로 이제 납부 의무자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 조합은 각 조합원별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여기에서 이제 특히 시행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하고 있는데 그걸 고려해서 이 재건축 그 추가이익 환수연합 법률 14조 규정에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이게 조합원별 납부액과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 기준 및 비율 이걸 정해서 이걸 관리처분 계획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예. 그래서 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법은 이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거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이 총액 얼마 나오겠죠. 나누기 그 조합원 수 이렇게 되면 개인별 얼마 조합원 수 하면 나오겠죠. 자, 이 수식 계산 결과 이제 이 표 여기 보면 요 재건축 부담금 부과율이 있어요. 부과율 과세 구간이 이제 3천만 원, 3천만 원 이하, 3천 초과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1인당, 조합원 1인당은 아까 위에서 나왔죠?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법에서 자 이렇게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부과 과세 구간과 이제 부과율,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전체 그 사업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또 나옵니다. 문제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전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면 뭐 500억이다. 500억이 나왔어요. 500억이 나왔어. 그러면 그런데 조합원 수가 뭐 100명이다. 그러면 이제 5억 정도. 가구당 5억 정도 초과이익이 생긴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부과시킨다는 거죠. 그럼 500억이면 500억에 대해서 부과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이제 3천에서 5천만 원이라면 이제 그것은 이제 하여튼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이제 100분의 하여튼 10에 해서 조합원 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여튼 10% 그러니까 이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는 면제고 그러니까 초과이익에 대해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이익이 생기면 10%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5억이 생겼다면 무조건 이제 어떻습니까? 5억이 초과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초과이익이 5억이면 엄청나죠. 엄청나니까 이거는 몇 프로예요? 초과이익 예를 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야 계산해 보니까 그거는 이하는 면제. 3천에서 5천만 원, 예를 들면 5천만 원, 4,999만 원 생겼다. 그러면 그 중에 10%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490 얼마, 그죠? 5천만 원 생겼으면 이제 10%니까 500만 원 부과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천에서 7천만 원이면 20%입니다. 20%.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천만 원, 6천만 원 생겼다면 유일적 20%니까 돼요. 1,200만 원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또 그다음에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면 30%. 그다음에 이제 9천에서 1억 천까지는 40%.
그 초과는 50%입니다. 그러니까 1억 천이다. 1억 천만 원 초과다. 그러면 이제 1억 천이면 5,500만 원 내야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억이 이게 강남권은 몇 억씩 있거든. 그러면 무조건 50%예요. 50%. 그러니까 5억 생겼으면 2억 5천을 내야 되는 거죠. 5억의 초과이익이 만약 생겼다 하면 발생했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과 기준 및 기준 시점을 보면 이거는 이제 부과 기준은 종료 시점 부과 대상 주택 가격 총액. 이 종료 시점은 이제 이 준공일 나중에 나옵니다만 기준 시점이 이 종료 시점이라는 게 언제냐면 재건축 사업이 완료됐을 때 준공됐을 때 준공인가일입니다. 요 종료 시점 부과 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그때 입주할 때 이제 얼마냐? 예를 들면 10억이 있다 하면 10억. 여기에서 이 개시 시점 부과 대상 주택 가격 총액. 여기에 이 부과 기간 동안 개시 시점 부과 대상 주택 정상 가격 상승분 총액.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공제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다음에 이제 부과 기준이 그렇고 기준 시점은 부과 개시 시점은 이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된 날이고요. 단 물론 10년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제 부과 종료 시점으로부터 역산해 가지고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했는데 준공 시점이 한 15년 돼버렸어. 그럼 역으로 준공 시점에서 역으로 10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추진이 설립하고 또 5년 지난 이후를 기준 시점으로 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법 취지는 너무나 앞으로 해버리면 너무나 초과이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 10년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부과 종료 시점은 이제 재건축 사업이 준공한 준공인가이고요. 그러면 이제 개시 시점 이제 주택 가격의 산정 문제인데 이 개시 시점 주택 가격은 언제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공시된 부과 대상 주택 가격 총액에 이 공시 기준일부터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가격이 이 개시 시점 주택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이러고 보는 거니까 그때 이 공사 기준일부터 개시 시점까지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가격이다. 그리고 이제 종료 시점 주택 가격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부동산 가격의 조사 산정에 관해서 전문성 있는 이 기관에 의뢰해서 이 종료 시점 현재의 주택 가격 총액을 조사해서 산정합니다. 이를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할 겁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여기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확정한다. 자,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은 그러면 뭐냐? 어떻게 하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 10조에 보면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제 제 7조 제2호 규정에 의해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은 제9주에서 규정한 거에 의해서 이 개시점 주택 가격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고시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그리고 종료 시점까지 해당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 시군구 평균주택 가격 상승률 중에서 높은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겁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이 평균주택 가격 상승률은 주택법 규정에 따라서 이제 국토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금 수탁자가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작성한 주택가격 통계를 이용하여 산정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나중에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국은 이런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최종 이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산정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 비용은 이제 빼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상주택 상승분 그것도 빼주고, 그 다음에 개발 비용도 빼주는데, 개발 비용이란 뭐냐면 그 사업을,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사비, 제일 큰 게 공사비, 그 다음에 설계 감리비, 부대 비용, 그 밖에 경비, 또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서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한 제세 공과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규정 또는 인가 등 조건에 의해서 납부 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등의 금액을 합하여서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개발 비용은 이렇게 산정하고, 그러면 재건축 부담금의 애정액 통지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애정액 통지는 이 납부 의무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국토교통 장관이 령이 있습니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돼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요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되면 이 시공사 체결 선정하고 계약 체결로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국토장관이 이렇게 제출받은 자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의무자에게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과 예정액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실증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이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 재건축 조합인데요. 약 면적이 47,000제곱미터, 47,000이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건폐율, 용적률 이게 이제 건폐율이 18.87, 용적률이 299.90, 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299종. 종전세대 수가 660세대인데 재건축은 1072세대. 종후에 소형주택 의무 비율 132세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정비 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보다도 국토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이 용도 지역 상한을 이렇게 용적률을 줄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사업 추진 경과는 2014년 11월 조합설 추진위 승인, 2016년 1월 조합설 빈가 이런 현장입니다. 지금 새로 종전 세대는 어떻게 됐나? 31평, 46평, 53평입니다. 건축물 소유 면적이 96.04, 두 번째는 141.21, 그다음에 53평형은 이제 160.71 이런 이제 면적이 있고요. 토지는 이제 여기 55, 81, 93 이런 그다음에 세대 수가 270, 240, 20, 총 630세대의 현장입니다. 이 종전 세대라는 것은 종전 세대라는 것은 이제 재건축 부담금 산정하기 위해서 개시 시점 그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당시의 기존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기존 주택 세대를. 그다음에 종후세대라는 것은 이제 설계 도면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완료 시점, 재건축 부담금 종료 시점,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이 재건축 이 사업 준공 시점을 종후세대라고 합니다. 그게 새로 건축했더니 이게 59제곱미터 278세대, 84, 479, 118평형 220, 138형이 92, 165평형이 3세대 이렇게 이런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전제 조건은 이 2014년 11월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이 되고 2016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7년 12월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못해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고 2018년 4월 말 중무인가를 득하했다고 가정해서 한번 이제 산출해 보도록하겠지.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해봤더니 취득 시점이 서로 틀려요. 그러니까 추진 시점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뭐 2000년도에 어떤 사람은 2001년도에 2003년도에 이런 식으로 취득 시점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료 시점 보유자에게 일괄부가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괄부가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취득 시점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를 일괄적으로 부과해버리면 예를 들면 나는 5억 주고 샀는데 어떤 사람은 7억 주고 샀는데 근데 이게 예를 들면 15억이야 중국 시점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설계비, 감리비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 재건축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다 빼주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걸 빼주고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은 5억 주고 샀는데 중국 시점에 15억이 됐어. 빼주니까 좋아요. 10억이 해. 그러니까 10억을 빼줘. 그러면 이제 5억이 있지. 어떤 사람은 5억이 이익이 있어 순수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7억에 샀어. 그 사람은 3억밖에 이익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10억 주고 샀어. 막 올라 폭등할 때. 이건 없어 이익이. 없는데 똑같이 5억이라고 이렇게 계산해보면 되겠냐 이거지. 예를 들면. 그 의미입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직전에 산 사람은 이게 6억 5천7백 주고 샀어요. 그러면 추진위원회 승인 직후에 산 거, 이게 실제 조사한 겁니다. 이건 가격, 매매 가격을. 2014년 12월 달에 2개월 후에 샀어. 그랬더니 이거는 6억 1,700 주고 샀어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직전인 2015년 12월 달 샀더니 산 게 아니라 초과이익 계산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종전에 죄송합니다. 다시 이게 추진위 승인 직전에 매매가가 이게 9억 5천이야. 이 사람은 9억 9천. 조합 설립 인가 직전에 산 사람은 11억 5천. 그러다 보니까 초과이익이 이렇게 틀려. 그렇죠? 여기 해봤어요 제가. 요거 그러면 가격 매매 가격은 이래. 그럼 종전 가격이 이랬고, 종전 가격은 전체 어떻게 역산해서 그냥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비례율은 이제 그 사업 이익률, 권리 가격이 이렇고, 그러면 종후 단가가 이렇습니다. 4억 1,400 종후 단가, 그 다음에 종후 가격이 이렇게 13억 9,100 분담금이 이래서 따라서 하여튼 추진이 직전에 산 사람 약 매매가가 9억 5천인 사람은 6억 5천7백의 초과이익이 생긴 거예요. 세대별 이익이. 그 어떤 사람은 이제 2달 후에 샀는데 추진이 설립인가 이후에 샀더니 4천만 원 더 비싸게 샀네요. 9억 9천. 이 사람은 그러면 6억 4천만 원 더 이익이 없죠. 6억 1,700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4억 5천 이익, 어떤 사람은 근데 2018년 준공인가 직전에 산 사람 이거는 결국 마이너스 오히려 1억 1,300이 손해야. 이렇게 다 틀리는데 세대별로 이익이. 근데 초과이익 부담금은 1억 3,600 처음부터 똑같이 1억 3,600으로 다 부과시킨단 말이야. 다 계산했더니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 주택 취득 시점이 상이함에도 종료 시점 보유자에게 일괄 부과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이거는 이제 46평형 조합원이 118평을 분양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이것도 2014년 추진위원회 승인 직전에는 이게 12억 7천이었어. 근데 그 추진위 설립인가 직후에 2개월 후에 했더니 13억 5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익이 이렇게 7억 3,400, 6억 5,400, 심지어 준공인가 직전에 사람은 4,600만 원 손해봤어. 이런 이제 개발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1억 1,700, 1억 7,100 이게 초과이익을 부담시키면 이게 형평이 맞냐 이거죠. 그걸 제가 한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쭉 보시면 자 이렇게 문제점이 이제 결국은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취득 시점이 서로 상이함에도 종료 시점 보유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종전자산 평가액이나 비례율, 권리가액, 종전자산 평가액, 추정 분담금, 준공 시점 시세 이 초과이익 부담금 모두 같아요. 다만 거래 시점 거래 시점 그러니까 취득 시점이죠. 여기에 따라 세대별 이익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초과이익 부담금이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그 준공일까지 걸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준공인가 시점에 보유한 자에게 구입 시기와 구입 금액에 상관없이 구입 시기 언제 구입했냐 그 금액이 얼마냐 상관없이 100% 부담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십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 주택가격 성격이 서로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초과이익 부담금과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서 초과이익 부담금을 이제 산출한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이게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종료 시점 주택가격 총 세대가 1072세대인데 요 현행법상 초과이익 부담금 이게 이제 그 전체 총 뭐 이렇습니다. 이 100만이니까 100만 1조 3,292억인가요? 7,600이네. 그죠? 이 전체가 이제 종료 시점 가격이 이거예요. 1조 얼마예요? 이거를 이제 이 현행법상 이제 초과이익 그런데 이제 공시가격 기준 초과이익 부담금이 또 이게 산출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계산한 걸 쭉 여기 보면 쭉 검토했더니 이렇습니다. 따라서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플러스 1억 1천 초과분의 50%니까 이걸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개시점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 비율이 그러니까 공시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시점 그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61에서 66%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시점 실거래가 그 실거래가와 이 공시가격 비율이 66%에서 61%에서 66% 차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개시점과 종료 시점 주택 가격이 성격이 안 맞아요. 이와 같이 이 초과이익 부담금 요거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생활한 법률을 적용해서 1인당 부담금 1억 6천 정도 요 공시가격 기준 초과이익 부담금이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적용해서 이제 1인당 부담금은 1억 2천 이렇게 됩니다. 즉 일반 분양분에 대한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일반 분양가로 하느냐 혹은 공시가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1인당 부담금은 약 4천만 원 차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시점과 종료 시점 주택가격이 서로 성격이 틀려요. 아니 일반 분양가로 하느냐 또는 공시가격으로 하느냐 이거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하는 법률은 개시점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으로 하면서도 그러니까 개시점은 공시가격이에요. 근데 종료 시점에서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단 말이에요. 시세로. 이거는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에서도 그러니까 똑같이 산출하려면 공시가격은 공시가격, 아니면 이제 시세면 시세 이렇게 똑같이 요 적용 기준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이 공시가격이 서로 불균형이라는 한다는 거죠. 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75에서 80% 수준으로
이제 공시를 하는데 요 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얘기했죠. 개시점 당시 시세와 공시 가격 비율이 61에서 66%라고. 그러니까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형별로 공시 가격 비율이 좀 틀리다는 거죠. 따라서 조합원별 이 순이익 비율로 총 초과이익 부담금이 배분되는데 이건 배분의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형평성은 개시점 주택가격 공시 비율이죠. 이 주택가격이 시세 대비 일정한 이제 어떤 비율로 공시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큰 두 번째는 이게 실제 이런 어쨌든 이 과세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유연성 헌법에 대한 유연성 논란입니다. 첫째 이중과세도 문제죠. 아까 뉴스에서 잠깐 보셨지만 이중과세다. 그러니까 소득세법 제97조에 보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서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이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그 다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호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재건축 부담금은 결국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이잖아요. 양도소득세와 또 추가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거는 좀 이중과세다. 또 그다음에 법인세, 또 법인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다른 조세들과도 또 중복적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복적으로.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는 소형주택 의무별,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급 의무가 있고 또 기반시설 부담도 하고 학교 용지 부담금도 있고 각종 부담금이 있어요. 이건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도 이중과세입니다. 중복과세입니다. 이거는 헌법상의 이중과세, 중복과세 이건 가행규제죠. 그런 어떤 유연적인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미실현 이득에 대한 이제 과세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인터뷰 어떤 변호사가 한 것도 똑같은 견해인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1994년도에 소위 이 부동산 3법에 대해서 이른바 그중에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해서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과세한 것도 합헌이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이 세정 당국 그러니까 정책 당국의 법 제도 어떤 법의 어떤 정책적 기술적인 부분이지 과세하는 자체는 합헌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여튼 요거는 이제 재건축 부담금은 자본이득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비례세로 부과해서 실질적 평등을 저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형법재판소는 토지초과 이득세는 이 약칭 초투세 이 세율을 고율로 하는 경우 가공 이득에 대한 과세 따라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세율을 단일 비례세로 한 것은 소득 격차에 따른 실질적 평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실제로 그 판결을 보면 이제 미실현 이득을 과세하는 자체는 법 정책적 제도적으로 정책적 기법상의 뭐 어떤 문제는 없다는 거죠. 다만 여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런 단일 비례세로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을 저해하고 있다. 또 더해서 정확한 계층 문제, 또 응능 부담 원칙과의 모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부담 원칙, 응능. 이 납세자의 현실 담세 능력 이걸 고려해 볼 때 집가가 만약 하락한다, 떨어진다,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를 대비 주택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규정 보완 이런 문제들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이 주거권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이 낡고 이 불안전하잖아요. 내진 설계도 안 됐고 이런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노후 불량 정비 기반 시설도 정비해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그런 어찌 보면 자구적인 주거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이 재건축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앞장서서 국민들이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재건축 준공시에 재건축 부담금 이후에 조합원 부담금들이 많아요. 수억 원에 달하잖아요. 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재건축조합원은 이 신축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죠? 왜냐면 이거 내려니까 응능 부담 아니 낼 수 있는 처지가 못 돼. 그러면 이거 팔아야 돼. 이거는 우리 헌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거권, 또 더구나 자유시장권, 또 14조의 거주 자유를 박탈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주거권과 사유시장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세 형평성의 문제 있습니다. 초과이익 부담이 이 부담금이 초과이익 부담금이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또 준공일까지잖아요. 이렇게 발생해도 준공인가 시점에 보유한 자에게 구입 시기와 구입 금액 상관없이 100% 부담시키는 거. 그 같은 주택이지만 취득 시점에 따라서 아까 손익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과세 형평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의 기준이 또 다르고,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고, 종료 시점 주택 가격은 일반 분양분, 이건 이제 일반 분양 시세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공시가격의 불균형은 결국 배분의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 유형 간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에는 이제 재건축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재개발 사업도 있고 또 주택법에 의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 재건축 사업에만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거는 사업 유형 간의 형평성, 불평등을 초래한 거라. 하여튼 이렇게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자체의 어떤 문제점, 과세 형평성의 문제, 공시가격 불균형 문제, 사업 유형 간 불평등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 논란, 어떤 계산 방법이 정확하고 공정하지 않고 담세 능력을 또 고려하지 않고 또 주택가격 하나 시에 이걸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충력 규정이 없잖아요. 같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구입 시기와 구입 가격이 달라서 다름에도 효율적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중과세, 중복과세 문제 있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또 법인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법률, 다른 조세와 중복 부과하고 있죠. 어쨌든 재건축 사업의 또 소형주택 의무 비율, 또 기반시설 부담, 학교용지 부담, 또 개발이익 환수 차원의 부담금에 더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또 더 추가 부담시키는 것. 또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이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헌법상에서 규정한 공공의 어떤 책무를 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준공시, 재건축 준공시의 재건축 부담금과 조합원 분담금, 이 수억에서 수십억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조합원들 입장으로는 이 결국은 주택을 새로 재건축한 주택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분양을 포기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헌법 제16조에 규정된 국민들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14조에 규정한 거주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다. 자, 이 정도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제도에 좀 비판적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건축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정책론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정확한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 의미를 도입 배경이나 취지, 목적을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또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